새벽 5시 신림동 인력시장. 67살 김태수는 번호표를 받기 위해 젊은이들 사이에서 앞으로 뛰어갑니다. 간신히 차에 올라타 도착한 인천 현장. 40kg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메고 6층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욱신거립니다. 하루 일당 13만원. 불과 1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40년 건설 현장 경력을 살려 자재 유통사업을 시작했죠.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고 첫 6개월은 순조로웠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벌었어요. 미래가 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가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미분양 급증, 건설사 부도, 끊긴 주문. 창고에 쌓인 철근 100톤과 시멘트 500포대는 팔리지 않았고 거래처는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헐값에 자재를 처분하고 사업을 접었을 때 남은 돈은 4천만 원, 8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섰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올해 67이고요. 지금은 새벽 5시면 인력시장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번호표 하나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제 모습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제 현실이에요. 40년을 건설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26살 때 처음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들어갔죠. 그때만 해도 몸이 가벼워서 2층 비계 위를 뛰어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철근 묶는 일부터 시작해서 형틀 목수, 그 다음엔 반장, 나중엔 현장 소장까지 했어요. 제 손을 거쳐간 건물이 몇 개인지 세어본 적은 없지만 서울 곳곳에 제가 땀 흘린 아파트들이 서 있습니다. 현장 일이라는 게 몸은 힘들어도 보람은 있었어요. 맨 땅에서 시작해서 30층짜리 건물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걸 보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겨울엔 영하 10도에서도 일했고 여름엔 40도 넘는 햇볕 아래서도 견뎠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을 현장에서 보내다 보니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더라고요. 집사람은 제가 현장 나가는 걸 늘 걱정했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면서 조심하라는 말을 빼먹지 않았어요. 아들 둘을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죠. 큰아들은 지금 중소기업 다니고 작은 아들은 학원 강사를 합니다. 둘 다 결혼해서 손주도 하나씩 있어요. 제 나이 65 되던 해 회사에서 정년이 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은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하기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금액이었어요. 집사람과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은행에 넣어둘까? 아니면 전세 보증금 올려서 조금 넓은 곳으로 이사 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떠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갔어요. 아침에 눈 떠서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봐도 제 또래들이 화투나 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그런 생활이 맞지 않았습니다. 40년을 몸쓰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멈추니까 몸도 마음도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집사람이 그러더군요. 당신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금방 늙는다고.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기엔 아직 제 몸이 멀쩡했거든요. 무릎이 좀 시큰거리긴 해도 일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는 없을까? 제가 제일 잘 아는 건 건설 자재였습니다. 철근이 몇 밀리미터인지, 시멘트는 어느 업체 제품이 좋은지, 자재 단가는 얼마인지 눈 감고도 계산할 수 있었어요. 현장 소장 시절엔 자재 발주도 제가 직접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집사람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건설 자재 유통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자재상을 차려서 현장에 납품하는 거죠. 제가 40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 있으니 거래처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집사람은 처음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다만 욕심은 부리지 말고 조심해서 하라고.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여러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선 설렘도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제 경험을 살려서 제대로 한번 해본다는 것, 그게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트를 꺼내 사업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 창고는 어디에 얻을지, 거래처는 어떻게 확보할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니 생각보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40년 현장 경험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22년 3월 저는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1억 9천만 원 중에서 1억 2천만 원을 사업 자금으로 쓰기로 했어요. 나머지 7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두기로 집사람과 약속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집사람 생각이었죠. 제일 먼저 한 일은 창고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 쪽을 알아봤어요. 서울 근교 공사 현장들과 가까워서 배송하기 좋았거든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200평 규모 창고를 찾았습니다. 월세가 250만 원이었고 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어요. 좀 비싸다 싶었지만 위치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했습니다. 창고 계약하고 나니까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사업장이 생긴 거예요. 빈 창고 안을 걸어 다니면서 이곳에 자재들이 가득 쌓일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철근 다발이 저쪽에, 시멘트 포대가 이쪽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니 벌써 설레더라고요. 다음은 거래처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를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함께 일했던 현장 소장들, 협력업체 대표들, 후배들.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소장 나야. 김태수. 오랜만이지. 요즘 어느 현장에 있어? 아, 용인 쪽 아파트 현장? 그래, 자재는 어디서 받아? 그게 말이야. 내가 이번에 자재 유통 사업을 시작했거든. 한번 거래해 볼래? 처음엔 반응이 좋았습니다. 옛 동료들이 반가워하며 축하해 줬어요. 몇몇은 흔쾌히 거래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남양주에서 빌라 공사하는 후배가 먼저 철근 50톤을 주문했어요. 제 첫 번째 거래였죠.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철근은 포스코 제품으로 납품했습니다. 톤당 98만 원에 매입해서 105만 원에 팔았어요. 마진이 7만 원이었죠. 50톤이니까 350만 원을 남긴 셈입니다. 배송비 빼고 나면 300만 원 정도. 첫 거래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 후로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흥에서 다세대 주택 짓는 현장, 안산에서 창고 건물 짓는 곳, 평택에서 공장 짓는 업체. 제 연락망이 생각보다 쏠쏠하더라고요. 한 달에 매출이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순수익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였어요. 집사람이 좋아했습니다. 당신 잘하고 있다고, 역시 경험이 있으니까 다르다고. 저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아침에 창고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후엔 현장 돌면서 소장들 만나고 저녁엔 집에 와서 주문서 정리하고 정년 퇴직 후에 느꼈던 그 허전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5월쯤 되니까 단골 거래처가 5곳 정도 생겼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주문하는 곳들이었죠. 저는 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쳐줬습니다. 마진을 조금 줄이더라도 장기 거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배송도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자재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현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어느 날 큰아들이 창고에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 사업하신다는데 한번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창고 안을 구경하던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생각보다 잘 되시네요. 자재도 많고 주문도 계속 들어오고.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40년 이 바닥에서 일한 게 헛되지 않지. 6월엔 시멘트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일시멘트 대리점과 계약을 맺었어요. 톤당 9만 3천 원에 매입해서 10만 5천 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철근보다 마진은 적었지만 회전율이 좋았어요. 현장에서 시멘트는 계속 필요하니까요. 그해 여름은 정말 바빴습니다. 주문 전화가 계속 울렸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배송기사도 한 명 더 고용했어요. 월급이 300만 원이었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7월 말쯤 제가 그동안 번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5개월 동안 순수익이 2,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달 평균 460만 원.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초기 투자금 7천만 원을 회수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이 속도라면 2년 안에 원금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사람한테 저녁 한번 먹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을 구웠어요. 소주 한잔 하면서 제가 말했죠.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집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하니까 그렇죠. 그날 밤 소주가 유난히 달게 느껴졌습니다. 8월에 접어들면서 주문이 더 늘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도 2곳이나 생겼어요. 하남에서 아파트 짓는 대형 건설사 협력업체였습니다. 한 번 주문량이 철근 100톤 단위였어요. 처음엔 규모가 커서 걱정했지만 해냈습니다. 그 한 건으로 7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았거든요. 곳곳에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공장이 지어지고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자재 수요가 넘쳐났어요. 저는 그저 전화만 받으면 됐습니다. 주문 처리하고 배송 보내고 대금 받고. 단순했지만 확실한 일이었습니다. 9월 초 저는 창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내년엔 더 크게 키울 수 있겠어. 직원도 2명 더 뽑고 창고도 하나 더 얻고 68살까지는 이 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앞날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9월 중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평소 한 달에 2~3번씩 주문하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봤더니 당분간 공사를 좀 쉬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재 주문은 나중에 하겠다고요.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장 일이라는 게 원래 들쑥날쑥하니까요. 날씨 때문에 공사가 밀리기도 하고 인허가 문제로 중단되기도 하죠.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른 거래처들은 여전히 주문하고 있었으니까요. 10월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뉴스에서 금리 인상 소식이 자주 나왔어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한국은행도 따라서 올렸다. 경제 뉴스는 평소에 잘 안 봤는데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느 날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요즘 분양이 안 된다고 난리예요. 우리 현장도 분양률이 30%밖에 안 돼서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가 중단되면 자재 주문도 끊기는 거니까요. 저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전국 미분양이 6만 가구를 넘었다는 기사가 보였어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지방은 더 심각했어요. 어떤 지역은 아파트를 지어놓고도 절반도 팔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집사람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많이 안 좋아요? 저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10월 말 단골 거래처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사장님, 미안한데 이번 달 대금 결제를 좀 미뤄줄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공사비가 안 들어와서요. 한 달만 기다려 주시면 꼭 드릴게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거래처에서도 비슷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대금을 늦춰달라, 조금만 기다려달라. 처음엔 한두 곳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습니다. 11월이 되자 미수금이 3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창고에는 자재가 쌓여갔습니다. 주문이 줄면서 재고가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철근이 50톤, 시멘트가 300포대. 평소 같으면 일주일이면 나갈 물량인데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창고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데 재고는 안 빠지니 속이 탔어요. 11월 중순 하남 현장 협력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사장님, 죄송한데 당분간 주문을 못할 것 같습니다. 원청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했어요. 분양이 안 돼서요. 언제 재개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일 큰 거래처였거든요. 저는 다른 거래처들한테도 전화를 돌렸습니다. 상황을 파악해야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다 비슷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발주가 줄었다. 당분간 자재 주문이 어렵다. 10곳 중 8곳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았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이 물었어요.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날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을 해봤어요. 창고 월세 250만 원, 배송기사 월급 300만 원, 각종 관리비와 통신비 100만 원, 고정비만 한 달에 65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매출이 2천만 원도 안 되니까 마진으로는 비용도 못 건지는 거예요. 12월 초 저는 창고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쌓여있는 철근 다발을 바라봤어요. 저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가만히 있으면 창고 임대료만 계속 나가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평택에서 공장 짓던 업체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김 사장님, 저희 죄송한데요. 그동안 밀린 대금 1,200만 원 있잖아요. 그거 좀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 회사가 지금 어려워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2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 돈이 안 들어오면 저도 자재업체에 대금을 못 갚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언제쯤 주실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한참을 뜸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몇 달 전만 해도 주문이 밀려서 바빴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 있지?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건설업계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 금리 인상과 분양 절벽으로 중소건설사들이 연쇄 도산 위기에 처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사람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사업이 많이 안 좋아. 미수금도 쌓이고 주문도 끊겼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집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요. 같이 생각해 봐요. 하지만 저는 답이 안 보였습니다. 2023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1월 중순 평택 공장 업체가 부도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게 1,200만 원을 밀린 그 회사였어요. 부도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1,200만 원. 그 돈은 이제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자재 공급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사장님, 지난달 철근 대금 5천만 원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언제 입금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미수금 회수되면 바로 드리겠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수금이 제대로 들어올 리 없다는 걸. 창고 재고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철근이 100톤, 시멘트가 500포대. 팔리지 않는 자재들이 창고를 가득 채웠어요. 매일 아침 창고 문을 열면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기 쌓인 게 다 돈인데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2월 초 배송기사한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 달부터 월급을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여야 할 것 같아. 기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저도 집에 애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요. 알아요, 알아. 하지만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결국 기사님은 보름 뒤에 그만뒀습니다. 2월 중순 창고 월세를 못 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었어요. 임대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김 사장님, 월세가 2달째인데요. 이번 달 말까지는 꼭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돈이 어디 있어야 낼 거 아니에요. 집사람한테 비상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남겨둔 7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만 쓰자. 당장 자재업체 대금 갚아야 하고 창고 월세도 밀렸어. 조금만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집사람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나아질까요? 저는 확신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금 3천만 원을 꺼내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자재업체한테 2천만 원, 창고 월세 500만 원, 나머지는 각종 공과금. 통장 잔고가 다시 바닥났어요. 남은 비상금은 4천만 원. 그것마저 쓰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이 되자 거래처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10곳 중 9곳이 연락을 끊었어요. 유일하게 남은 곳이 남양주에서 빌라 짓는 후배였습니다. 그 후배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가끔 소량으로 주문했어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3월 말 자재 공급업체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김 사장님, 밀린 대금이 7천만 원입니다. 이번 주까지 안 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7천만 원. 1200만 원 떼인 데다가 매출도 끊겨서 그 돈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려고요. 상담 직원이 제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님, 현재 사업 실적이 좋지 않으셔서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연세도 있으시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67년 인생에서 길거리에서 운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40년 현장에서 일하며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뭘 잘못한 걸까? 자책만 계속됐습니다. 4월 초 결국 창고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쌓여있는 자재를 처분해야 했습니다. 중고 자재 업체에 연락했어요. 철근 100톤하고 시멘트 500포대 있는데 얼마에 가져갈 수 있어요? 업체 직원이 창고에 와서 자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철근은 톤당 50만 원, 시멘트는 포대당 4천 원. 총 5,500만 원 드릴 거? 제가 매입한 가격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세요. 자재를 넘기고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자재업체 대금 일부를 갚았어요. 하지만 아직 2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창고 계약도 해지했어요. 보증금 5천만 원 중에서 밀린 월세 500만 원 빼고 4,5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4월 중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자재업체한테 남은 2천만 원을 갚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비상금 4천만 원뿐이었어요. 1년 전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돌아온 건 4천만 원. 8천만 원을 날린 셈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집사람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사업 접었어. 미안해. 집사람이 울먹였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시기가 안 좋았던 거지. 하지만 저는 제 탓만 했습니다.
욕심을 부렸어. 나이 들어서 무리했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희망에 가득 차 있었는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월이었어요. 집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 떠도 나갈 곳이 없고 전화도 울리지 않고 그저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4천만 원. 생활비로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면 20개월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엔 어떻게 하죠? 국민연금은 한 달에 70만 원 나옵니다. 그것만으론 살 수 없어요. 일을 해야 했습니다. 67살. 어디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력서를 넣어봤습니다. 경비, 청소, 주차관리. 나이 제한에 걸렸어요. 65세까지만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년 늦게 태어났으면 지원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5월 말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 좀 드릴까? 한 달에 50만 원씩?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아들이 우기더라고요. 아버지, 그냥 받으세요. 저희가 괜찮으니까요. 아들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이 나이에 자식 신세를 지게 되다니. 큰아들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67년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6월 초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가다가 벽보를 봤습니다. 일용직 모집, 건설 현장 인력, 하루 13만 원, 연세 무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처음 현장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젊었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하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일용직 모집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상대방이 물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오전 5시까지 신림동 인력시장으로 오세요. 거기서 배차합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집사람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줬어요.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신림동 인력시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60대.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맨 뒤에 섰습니다. 차가 한 대 왔어요.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고양시 현장 갑니다. 철근 작업. 5명 태워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저도 뛰어갔어요. 하지만 이미 5명이 차에 탔습니다. 기사가 손을 저었어요. 다 찼어요. 다음 차 기다리세요. 차가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를 바라봤어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차가 왔어요. 이번엔 인천 현장. 시멘트 운반. 10명. 저는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간신히 차에 탔어요. 좁은 승합차에 10명이 빽빽하게 앉았습니다. 옆 사람 냄새가 났어요. 땀과 담배 냄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어요. 현장 반장이 우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시멘트 포대 6층까지 날라야 해요. 승강기 없어요. 계단으로 날라야 합니다. 하루 100포대씩 한 사람당 13만 원. 시멘트 한 포대가 40kg입니다. 그걸 어깨에 메고 6층까지 올라가야 해요.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숨이 찼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2층, 3층, 4층.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점심시간에 그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옆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처음이세요? 힘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긴 한데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웃었어요. 다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다가 일주일 못 버티고 그만둬요. 오후 5시 일이 끝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어깨, 허리, 무릎,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반장이 현금 13만 원을 줬어요. 저는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차에 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람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당신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몸을 뒤척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나이를 실감했습니다. 67살 몸이 40kg 포대를 나르기엔 무리였어요. 다음 날도 새벽 5시에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이번엔 성남 현장. 비계 설치. 하루 14만 원. 높은 곳에서 일하는 거라 위험수당이 붙었어요. 40년 전엔 아무렇지 않게 올라갔던 비계인데 이제는 오를 때마다 현기증이 났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고 몸은 망가져 갔어요. 무릎이 부어올랐고 허리는 계속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6월 말 일주일치 일당을 세어봤습니다. 90만 원. 한 달이면 360만 원 정도 벌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에 국민연금 70만 원 더하면 430만 원. 생활비로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컸어요. 제 몸이 그 대가였습니다. 7월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은 찜통이었어요. 햇볕이 뜨거워서 안전모 속이 끓는 것 같았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와 따가웠어요. 그래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안 나가면 그날 일당이 없으니까요. 어느 날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철근을 나르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그늘로 옮겼어요. 물을 마시고 30분쯤 쉬니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현장 반장이 말했어요. 형님,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날은 반나절 치만 받았습니다. 6만 5천 원.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새까맣게 탔고 눈은 충혈됐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제 모습인가 싶었어요. 1년 전 사업 시작할 때의 그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집사람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건강검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병원비 아까워서요. 하지만 집사람이 우겼습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어떡해요? 제발 한 번만 가봐요. 결국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170에 100이요. 약 드셔야겠어요. 그리고 무리한 노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몸 상하면 회복이 안 돼요. 저는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쉴 수는 없었어요. 7월 말쯤 인력시장에서 아는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나오다 보니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한 분은 63살인데 치킨집 하다가 망했다고 했어요. 또 한 분은 60살인데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다들 사연이 있었어요. 누구는 사기를 당했고, 누구는 자식 사업에 돈을 댔다가 잃었고, 누구는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았고,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기도 했고 더 슬프기도 했어요. 8월 중순 작은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학원 강사 알바 하나 더 하기로 했어요. 한 달에 60만 원 더 벌 수 있대요. 그 돈으로 아버지 드릴게요.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을 벌어? 너도 애 키우느라 힘들잖아. 내 앞가림이나 해. 작은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우릴 키우셨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만 났어요. 아이들한테 이런 걸 물려주려고 40년을 일한 게 아닌데. 8월 말 무릎이 더 나빠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통증이 심했어요. 병원에서 찍어보니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더라고요. 주사를 맞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대요. 주사 한 대에 5만 원. 한 달이면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9월이 되자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그나마 일하기는 나아졌어요. 하지만 몸은 계속 망가져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구부정하게 있다가 조금씩 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옛날 함께 일했던 후배를 만났습니다. 형님, 김태수 형님 맞으시죠? 반가운 마음 반, 부끄러운 마음 반이었어요. 후배는 지금 중견건설사 현장 소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왜 여기서 일용직을요? 저는 간단히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후배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제가 다른 자리 알아볼게요. 이런 데서 일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 이거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야. 후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연락드릴 거?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9월 말 통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5달 동안 일해서 1,800만 원을 벌었어요. 생활비로 1,000만 원 썼고 병원비로 200만 원, 나머지 잡비로 300만 원,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전 비상금 4천만 원에 더해서 4,300만 원. 조금씩이지만 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가가 컸습니다. 제 건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혈압약을 매일 먹어야 했고 무릎 주사를 맞아야 했고 허리 찜질을 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10월 어느 날 집사람이 울었습니다. 당신 그만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돈은 천천히 모으면 돼요. 제발 몸 좀 생각해요. 저는 집사람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67살 몸으로 68, 69, 70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답은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10월 말 인력시장에서 만난 63살 분이 안 보였습니다.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내일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쯤 다시 평범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어둠만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9월에 현장에서 만났던 후배였어요. 형님, 저희 회사 자재 창고 관리인 자리가 하나 났는데요. 월급은 250만 원이고 주말에 쉬세요. 일용직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해보실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정 월급이라니, 주말에 쉰다니, 일용직처럼 매일 새벽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니.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고맙다. 정말 고마워. 11월 초부터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자재 창고는 경기도 광주에 있었어요.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아침 8시니까 여유가 있었거든요. 일용직 때처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들어오는 자재를 체크하고 출고하는 자재를 확인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거였어요. 40년 현장 경험이 있으니 자재 이름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일 적합한 일이었죠. 처음으로 월급날을 맞았습니다. 11월 25일 통장에 250만 원이 찍혔어요. 한꺼번에 들어오는 돈을 본 게 얼마만인지. 일용직 할 때는 13만 원, 14만 원 이렇게 조금씩 받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사람한테 보여줬어요. 여보, 월급 들어왔어. 이제 고정 수입이 생긴 거야.
집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오랜만에 집사람 얼굴에서 편안한 표정을 봤습니다. 12월이 되자 몸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무거운 걸 들지 않으니까 무릎 통증이 줄었어요. 새벽에 나가지 않으니까 충분히 잘 수 있었고요. 일용직 할 때보다 훨씬 건강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고 일을 하면서 예전 현장 사람들을 가끔 만났습니다. 자재를 가지러 오는 현장 소장들, 배송기사들, 다들 반가워했어요. 김 사장님, 여기서 일하세요? 저는 사장이 아니라 창고직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는 건 떳떳한 일이니까요.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작년엔 절망 속에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희망이 보였습니다.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생활이 안정됐어요. 큰아들이 설날에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펴지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걱정 마라. 아들이 웃었어요. 다행이에요. 그동안 정말 걱정했어요. 작은 아들도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드리는 돈 안 받으셔도 되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너희 돈 모아라. 애들 키우는데 다 써라. 두 아들이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설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집사람이 음식을 날랐고 아들들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너무 소중했어요. 소주를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사업을 시작했고 실패했고 바닥까지 떨어졌고 다시 일어섰고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월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4,3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늘었어요. 3개월 동안 800만 원을 모은 겁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3월 어느 날 창고에서 일하는데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요즘 어떠세요? 일 괜찮으세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사실 사업하다가 한번 망한 적 있어요. 30대 때요. 놀랐습니다. 너도?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다시는 못 일어날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씩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형님도 충분히 다시 일어서실 수 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나이는 많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4월 창고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일이 손에 익으니 더 편했어요. 후배 회사 사람들도 저를 잘 대해줬습니다. 김 과장님, 커피 드세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과장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5월에 무릎 주사를 끊었습니다. 통증이 많이 줄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무리한 노동 안 하시니까 좋아지셨네요. 이대로 유지하세요. 혈압도 조금 떨어졌어요. 160에 90. 여전히 약은 먹어야 했지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6월 통장 잔고가 6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1년 반 전 8천만 원을 잃었는데 이제 6천만 원을 모았어요. 2천만 원만 더 모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직 멀었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집사람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제 좀 살만해졌어. 집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했어요. 잘 버텨줘서 고마워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2024년 7월 창고 일을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제 일을 인정해줬는지 월급을 270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20만 원 인상. 적은 돈이지만 고마웠습니다. 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어느 날 현장 순회를 나갔습니다.
창고 관리인도 가끔 현장을 돌면서 자재 상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2022년에 제가 자재를 납품했던 현장들을 지나갔어요. 그때는 공사가 중단됐던 곳들인데 지금은 다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금리도 조금 내렸고 분양도 조금씩 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그 악몽 같던 시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버티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버틴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버텼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고를 계속 유지했다면, 자재를 팔지 않고 견뎠다면. 하지만 후회는 안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더 버티다가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8월 옛날 거래처였던 남양주 후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창고 관리 일하고 있다고. 후배가 말했습니다. 형님, 그때 정말 힘드셨죠? 저도 그 시기에 엄청 고생했어요. 하지만 이겨냈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겨냈어요.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지만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고, 돈을 벌고 있었고,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9월 큰아들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랐다고요. 월급도 50만 원 올랐대요. 기뻤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제일 큰 기쁨이더라고요.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고깃집에 갔습니다. 고기를 구우면서 큰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그때 정말 힘드셨죠? 죄송해요. 제가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욕심을 부린 거지. 너희 탓이 아니야. 너희는 잘 자라줘서 고맙다. 작은 아들이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내년에 정규직 전환될 것 같아요. 학원에서 정식 교사로 뽑아준대요. 좋은 소식이었어요. 아이들이 다 잘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게 헛되지 않았어요. 10월 통장 잔고가 7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4천만 원이었는데 꾸준히 모으니까 늘더라고요. 2025년 중반쯤이면 8천만 원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11월 어느 날 인력시장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새벽 5시. 그때 제가 매일 섰던 그 자리.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들, 굽은 어깨들. 1년 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저도 저 안에 있었어요.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버텼던 시간들.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창고로 가는 길. 익숙한 길이었어요. 매일 다니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건설 경기 회복세, 내년 전망 밝아.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상관없는 뉴스였어요. 12월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2024년.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바닥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진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많이 힘들었지? 집사람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이겨냈잖아요. 우리 잘 버텼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3년 전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실패할 줄도, 일용직 노동자가 될 줄도, 바닥까지 떨어질 줄도. 하지만 그 모든 걸 겪었고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교훈이 있다면 이거였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 40년 경험이 있어도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욕심을 부리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배웠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아진다는 것. 지금 제 나이는 68세입니다. 창고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한 달에 270만 원 받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충분합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엔 쉬고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앞으로 몇 년 더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70살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열심히 모아서 노후 자금을 좀 더 채우려고 합니다. 이번엔 욕심 부리지 않을 거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 겁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더 나아질 거예요. 조금씩이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이 충분하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건강하게 살아 있어서 감사하다고,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실패했지만 배웠고 넘어졌지만 일어섰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걸 이제 알아요. 완벽할 순 없지만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출근할 시간이에요. 오늘도 창고에 가서 일할 겁니다. 자재를 확인하고 재고를 정리하고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평범한 하루. 하지만 제게는 소중한 하루입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3년 전 사업을 시작할 때의 그 설렘과는 다르지만 지금의 평온함이 더 좋아요. 이게 제 인생입니다. 그래도 계속 갑니다.